안녕하세요, 닥터조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속쓰린 증상으로 고생을 하고 병원에서 역류성 식도염 진단을 받고 약을 처방받아서 먹는데 이게 치료제는 아니죠. 속쓰린 증상만 가려주는 약이니까. 근데 속쓰리면 괴로우니까 이게 증상만 완화해줘도 그게 어디냐, 살겠다, 정말 고맙지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실은 이게 웬만해서는 먹으면 안 되는 약이죠. 그 증상을 영원히 지속시키고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원에서 거의 대부분 역류성 식도염 환자분들을 잘못 치료하고, 역류성 식도염은 병원에서는 절대로 못 고치는 병이에요. 자, 그럼 뭘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는데, 제가 환자혁명 책에서도 자세하게 설명을 했고 이전에 방송도 업로드를 했었는데 그 방송이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인터뷰를 그대로 올린 거라 영상의 길이도 좀 길고 대화를 주고받는 형식이라서 집중력도 좀 떨어지고, 그래서 다시 정리하는 차원에서 환자혁명 책에 나온 내용을 토대로 다시 녹음했습니다. 이게 정리된 내용으로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시면 좋겠고, 주변에 역류성 식도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이 방송을 보내주시면, 들려주시면 좋을 방송입니다. 자, 식사 후에 쓰린 증상이 역류성 식도염의 대표적인 증상이죠. 칼로 쑤시는 듯한 통증, 아니면 불타는 듯한 그 속쓰림을 막 호소하면서 병원에 가면 어김없이 역류성 식도염 진단을 받습니다. 처방은 하나예요. 프로톤 펌프 억제제, PPI. 프로톤 펌프 억제제는 가장 많이 처방되는 블록버스터 약물 중에 하나예요. 위산 억제제. 환자가 그만큼 많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처방이 잘못된 처방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속쓰린 증상이 있는 환자들이 위장내과를 내원하게 되면 거의 대부분 잘못된 치료를 받는다는 거예요. 뭐가 문제냐? 모든 치료가 위산에만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산을 중화시키는 제산제가 사용되거나 아니면은 위가 위산 분비를 못하도록 막는 프로톤 펌프 억제제가 사용되는 거예요. 속이 쓰린 원인이 위산이 너무 많아서 강해서 그런 거니까 이 위산을 중화시켜서 묽게 만들겠다는 거죠. 아니면 아예 위산이 못 나오게 분비를 막아서 그 증상을 완화하자는 거예요. 이게 당장 급한 불을 끌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고칠 수 있는 처방은 아닙니다. 약물의 목적은 대부분이 그렇듯이 일시적으로 증상을 완화시키고 그 사이에 몸이 많이 회복해서 약물이 필요 없어지기를 바라는 거거든요. 하지만 우리 몸이 처음부터 이유 없이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우리 삶을 통해서 분명한 원인을 제공해 왔던 거기 때문에 그 원인이 되었던 것들을 바꾸지 않으면 약만 먹었다고 해서 증상이 좀 없어졌다 그래서 몸이 회복되는 건 아니에요. 위산 억제제를 먹고 조금 나아졌다고 계속해서 똑같은 식습관, 생활습관 유지하면 역류성 식도염이 개선될 리가 없다고요. 당연히 대부분의 역류성 식도염 환자들은 1년 내내 이 약을 달고 삽니다. 그런데 이 위산 억제제 설명서를 살펴보면 2주 이상 복용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거든요. 이 약을 만든 제조사가 직접 경고하는데 이게 현장에서는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2주 이상 복용을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영양결핍을 초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부 영양소 중에는 강한 산성 환경에서만 흡수가 일어나는 영양소들이 있잖아요. 대표적인 게 칼슘인데 골다공증 예방하기 위해서 칼슘제를 사서 먹어봤자 흡수가 안 되니까 이게 돈만 낭비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충분한 칼슘을 섭취하지 못하면 우리 몸은 급한 대로 뼈에 있는 칼슘을 꺼내서 쓴다니까요. 현대인들에게 골다공증이 괜히 증가한 게 아니죠. 이게 위산이 강하지 못하면 이런 식으로 영양결핍을 초래하는 거예요. 근데 칼슘 말고도 뭐 아연, 철분, 마그네슘 이런 미네랄들은 전부 위산이 강해야만 흡수가 제대로 됩니다. 그리고 비타민 중에는 비타민 B12가 대표적이죠. B12 흡수가 안 되면 대표적인 증상이 빈혈 아니면은 만성 피로가 있죠. 그러니까 이 위산 분비 억제제는 비타민 영양소뿐만이 아니라 다른 약물의 작용을 방해하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소세포암 환자 중에 EGFR 돌연변이가 있는 환자에게 사용되는 표적 항암제, 이 치료를 떨어뜨리기도 하고, 또 기관지 확장약이 테오필린 작용을 약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위산이 약해져서 이게 알칼리화가 되면 그 위장 간의 감염의 위험도 증가해요. 최근에 미국 FDA에서는 이 위산 분비 억제제를 먹으면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실레균에 의한 설사 발생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라고 주의하고 권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역류성 식도염 약이 뭐가 문제냐면 이게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굴레에서 못 벗어나요. 이런 거예요. 위에 칩셀이라고 이제 주세포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위산을 분비를 하거든요. 근데 위산을 분비를 하려면 칼슘이 필요해요. 근육을 짜내는 행동이니까. 칼슘이 부족하면 위액을 충분히 짜내지를 못해요. 근데 위산이 부족하면 칼슘 흡수가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는 거예요. 칼슘이 없으니까 위산을 못 짜내고
위산이 충분하지 않으니까 칼슘이 흡수가 안 되고, 잘 되는 집은 계속 잘 되는데 안 되는 집은 계속 안 되는 꼴인 거죠. 아니면 헬리코박터균이 검출이 됐는데, 이 균이 위에서 살려면 자기도 살아야 되니까 자기 주변에 보호막처럼 위의 환경이 너무 산성이니까 약간 알칼리성을 만들려고 암모니아를 내뿜어서 알칼리화 시켜요. 헬리코박터균 때문에 위의 산도가 더 약해지는 거죠. 그런데 속쓰리다고 위산 억제제까지 먹으면 이거 헬리코박터균 잘 살라고 키우는 거랑 똑같은 거죠. 헬리코박터균이 처음에 그 위에 자리 잡을 수 있었던 이유는 위산이 충분히 강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회 감염이에요. 아, 여기 살만하네. 그리고 자기가 살면서 암모니아를 더 내뿜어가지고 더 위산을 떨어뜨린다고. 이것도 악순환에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위산은 강해야 좋은 거예요. 강력한 산성이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한 가지 생각해 보세요. 이 위산이 많이 나오거나 너무 강해서 속이 쓰려서 내가 위산 분비 억제제를 먹어야 될 정도라고 한다면, 아니 위산이 그렇게 강한데 소화가 잘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상하지 않아요? 위산이 강하거나 많은데 왜 소화는 소화대로 안 되고 속은 속대로 쓰리냐고요. 그러니까 이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하는 증상, 위산이 너무 많은 상황인 건 맞아요. 하지만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우리 몸은 필요한 만큼만 위산을 만든다는 거예요. 괜히 이유 없이 위산이 과다하게 분비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이 딱 필요로 하는 만큼만 생산을 한다는 거예요. 왜 혈압도 몸의 요구에 따라서 필요한 만큼 혈압이 올라가는 거고, 콜레스테롤도 이유가 있어서 이 간이 콜레스테롤을 더 많이 생산하는 거지, 아무런 이유 없이 몸이 고장나서 혈압이 올라가고 콜레스테롤이 올라가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위산이 과다하게 분비되는 그 이유를 알려면 위가 어떻게 소화하고 작동하는가를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도 알게 되는 거죠. 음식이 뱃속에 들어가면은 위벽이 늘어나면서 음식이 들어온 걸 알죠. 그리고 촉감이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피부에 누가 이렇게 만지면 느끼는 촉감은 아니고, 그럼 먹을 때마다 너무 센세이셔널이 강하겠죠, 윗속에서. 그렇게 느끼지는 않지만 음식이 들어간 걸 인지는 해요. 그렇게 되면 게스트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이 신호를 줘서 위에서 염산이랑 펩시노젠이라고 하는 물질을 분비를 시켜요. 근데 이 펩시노젠이 이제 염산을 만나서 펩신이라는 소화 효소로 활성화가 되면 이게 단백질 소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모든 걸 다 통틀어서 이제 위액이라고 불러요. 위액이 분비된다 그러는데, 음식을 제대로 소화하려면 이 위액이 분비가 잘 되는 것도 중요한데, 뿐만 아니라 동시에 반드시 벌어져야 되는 일이 있죠. 바로 이 식도랑 위 사이에 위치한 괄약근이 꽉 닫혀야 돼요. 그리고 위에서 십이지장으로 넘어가는 부분의 괄약근도 꽉 닫혀야 돼요. 위에 양쪽 구멍들이 꽉 닫혀가지고 위가 이제 꽉 닫힌 주머니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위산을 뿜어내고 주물주물하면서 음식을 소화시키는 거라고요. 근데 만약에 위산이 소화를 시킬 만큼 충분히 분비되지 않았거나 위의 산성 농도가 너무 약하다 그러면 이 게스트린 호르몬이 계속 분비돼요. 지금의 위산으로는 방금 먹은 음식물들을 소화하기에 충분하지 않으니 위산을 더 짜내라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호르몬은 신호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게스트린 호르몬이 계속 분비를 하다 보면 위랑 그 식도를 차단하고 있던 괄약근이 열리게 돼요. 그러면은 그때 열려진 괄약근 틈으로 위액이 역류하면서 흘러넘쳐서 그 식도 아래쪽에 칼로 찌르는 듯한 속쓰림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위산이 약한 위산이라고 해도 이 보호막이 없는 식도가 감당하기에는 여전히 너무 강산이죠. 그러니까 위와 경계하고 있는 식도 부분이 아픈 건데 우리는 위가 쓰리다고 느끼게 되는 거죠. 이게 역류성 식도염이에요. 그리고 위산이 충분히 강하지 못한 것도 원인이지만 우리가 먹는 음식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 효소가 파괴된 음식들, 그러니까 또는 위가 소화할 수 없는 음식들을 계속 먹게 되면 위는 더 많은 위액을 분비해야만 돼요. 가공 치즈나 소세지, 라면 같은 인스턴트 가공식품, 패스트푸드가 이제 그런 것들이죠. 소화가 잘 안 되니까 소화 좀 시켜보겠다고 음식을 녹이려고 위산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필요한 만큼만 분비한다 그랬잖아요. 우리 몸은 필요 이상의 위액을 분비시키는 게 아니라 소화를 해내기 위해서 필요한 양만큼만 소화액을 분비한다는 거예요. 이게 처음부터 위산이 근데 강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겠죠. 조금만 위산이 나왔어도 충분히 다 소화를 할 수 있었겠죠. 근데 위산이 약하다 보니까 자꾸 너무 많이 분비하다가 이런 일이 발생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 치료의 초점은 위산이 너무 많아서 속이 쓰리다는 그 증상에만 맞춰져 있다 보니까 위산을 중화시키기 위한 제산제나 위산 분비 억제제가 처방되는 거죠. 당장은 급한 불을 끌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치료가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약회사에서 2주 이상 먹지 말라고 경고한 위산 억제제를 1년 내내 달고 살게 되는 거라고요. 자, 그럼 역류성 식도염을 고치기 위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 위산의 주성분은 염산입니다. 하이드로클로라이드예요. 염산은 분자식으로 쓰면 HCl이죠. 수소, 하이드로젠이랑 염화물, 클로라이드가 결합된 분자 구조예요. 우리 몸의 70% 이상이 물, H2O잖아요. 그러니까는 수소, 이거 H,
수소는 충분합니다. 문제는 염화물이에요. 염화물 어디서 오는 걸까? 바로 소금입니다. 소금이 영어로 소디움 클로라이드잖아요. 염화나트륨. 분자식으로는 NaCl. 이 NaCl에서 클로라이드 Cl, Cl이 아까 H2O에 H 수소로 합쳐지면은 그 위산의 성분이 염산 HCl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한 소금을 섭취해줘야 강한 위산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근데 요즘은 싱겁게 먹는 게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어서 일부러 저염식을 하잖아요. 특히 고혈압 환자들은 짜게 먹으면 절대 안 된다고 알고 계시죠. 근데 안 그래도 고혈압약의 부작용 중에는 위장에 작용해서 소화불량을 일으키는 게 부작용인데 거기다가 저염식까지 한다? 고혈압 환자 대부분이 역류성 식도염 환자가 되는 게 시간 문제죠. 이게 우연의 일치가 아닌 거예요. 싱겁게 먹는 습관은요, 혈압을 낮추는데 별로 큰 도움이 되지도 못할 뿐더러 오히려 위산만 약하게 만들 뿐이에요. 집안 내력으로 싱겁게 먹는 분들은 대체로 위장이나 소화기가 건강하지 못해요. 당연히 혈압도 안 좋고 기름진 음식 먹으면 바로 설사하고 소화력도 되게 약한 편이고 그렇습니다. 자, 근데 병원에 가도 그렇게 말을 하고 언론에서도 그렇게 말을 하니까 저지방, 저염식 이런 식단을 챙겨 먹은 결과 이게 고혈압 환자가 줄어든 게 아니라 역류성 식도염 환자만 늘어난 거예요. 미국에서 2010년에 가장 많이 처방된 처방약 1위가 콜레스테롤 저하제 리피토였고요. 2위를 차지한 약물이 넥슘이라고 하는 위산 분비 억제제였어요. 그만큼 환자가 많은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일부러 막 짜게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소금을 많이 먹는 게 비법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오히려 너무 짜게 먹거나 너무 맵게 먹으면 이게 위산하고는 상관없이 식도랑 위 사이의 괄약근이 느슨해질 수도 있거든요. 그냥 의도적인 저염식 식단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는 뜻이고, 혹시 너무 심한 저염식을 하고 있다면 점검해 보시라는 뜻이에요. 이 저염식이 역류성 식도염의 가장 큰 원인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시면 내 식습관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소금을 두려워할 필요 없고 소금이 결핍되지 않도록 충분한 양을 섭취해줘야 한다. 이 정도입니다. 그리고 위산을 묽게 만드는 게 아니라 더 강하게 만드는 게 올바른 처방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산제나 위산 분비 억제제를 먹을 일이 아니라 반대로 식사 때마다 아까 염산, HCl 아니면은 펩신 같은 소화효소를 먹는 게 낫습니다. 위산 분비를 촉진하는 그 비타민 B, 마그네슘, 아연, 칼슘 이런 거 충분히 섭취해줘야 되는 거죠. 이런 영양소들이 결핍이 되면 제대로 된 위 기능을 기대하기 어려워요. 이게 위뿐만이 아니라 그 몸의 어떤 기능도 100% 기대할 수 없어요. 또 식사 15분 전에 레몬즙이나 생강차도 도움이 됩니다. 이 레몬즙은 먹으면 더 속이 쓰리지 않을까 하고 우려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신맛이 강해서 그렇지 강한 산성이 아니고 위액을 분비하는 데 도움이 돼요. 그리고 애플사이더 비니거라고 있죠. 애플사이더 비니거는 식초인데 이미 잘 알려져 있죠. 역류성 식도염에만 좋은 게 아니고 혈당, 혈압을 낮추고 지방간 환자들한테도 권하는 거라 방송을 참고하시면 좋고요. 그런데 지금 이 식사 시간에 맞춰서 HCl 위산이나 소화효소를 먹는다든가 레몬차나 에사비, 애플사이더 비니거를 챙겨 먹는 것도 이게 전부 다 증상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이잖아요. 당분간은 필요할지도 모르겠지만 1년이 지나도 계속 그러고 있다면 이게 뭔가 잘못된 거죠. 원인 치료가 안 된 거예요. 원인을 하나도 개선을 못했다는 소리죠. 계속 증상 갖고 싸우는 거라고요. 역류성 식도염의 원인이 위산 과다가 아니라 위산 저하증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결국은 소화불량이라는 소리잖아요. 소화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제일 큰 원인은 스트레스입니다. 이 스트레스에 대한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점검해야 될 게 헬리코박터예요. 하지만 헬리코박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균만 해서 될 일이 아니라 이게 돌고 돌기 때문에 헬리코박터 항생제 처방약을 먹고 다 죽였어도 내 위산이 약하면은 또 생겨날 거기 때문에 1년 후에 치료가 끝난 후에도 내가 위산을, 강한 위산을, 위의 환경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헬리코박터균을 그대로 방치한 채로 역류성 식도염을 고치기도 어려운 거고요. 걔가 자꾸 암모니아 내뿜으니까. 그리고 그 다음 중요한 게 식습관인데 제일 중요한 거죠. 평소 충분한 소금과 미네랄 그리고 비타민 B군이 부족하지 않았는지 점검하셔야 되고, 역류성 식도염은 결국은 식도랑 위 사이에 괄약근이 느슨해져서 문제가 된 거니까 그 괄약근을 느슨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피해야 되죠. 대표적인 게 커피에 함유된 카페인, 담배, 흡연도 마찬가지고 알코올, 술을 과음하는 것도 괄약근을 느슨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아까 가공식품 말씀드렸는데 진화 과정에서 우리 몸이 경험해보지 못했던 음식들, 그래서 효과적으로 소화를 할 줄 모르는 음식들, 20세기에 갑자기 출현한 가공식품들, 과자, 라면, 소세지 이런 인스턴트 가공식품이랑 패스트푸드 같이 소화가 어려운 음식은 당분간 삼가하는 게 좋겠죠. 계속 똑같은 음식을 먹으면서 위산 분비 억제제를 먹어서 고쳐보겠다는 시도만큼 어리석은 건 없습니다. 이거는 계속 똑같은 음식 먹으면서 당뇨약을 먹어서 혈당만 낮춰보겠다는 거랑 비슷한 거죠. 어리석은. 그런 사람 되지 마시자고. 감사합니다.